모두가 포기한 땅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가 5년을 버티다 철수했습니다. 150년 농업 역사, 세계 최고의 온실 기술. 소용없었죠. 이스라엘이 4년 만에 손을 들었습니다. 사막농업의 교과서라 불리던 나라, 드립 건개 시스템의 종주국. 그들도 떠났습니다. 미국 스타트업이 3년 만에 파산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자본, 수억 달러의 투자금, 모래속으로 사라졌죠. 2025년 여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기온 48도, 습도 12%. 숨을 들이쉬면 코 안쪽이 갈라지는 느낌이 드는 곳, 스프링클러에서 뿌려진 물이 땅에 닿기 전에 증발해버리는 곳. 이곳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농업 전문가들이 고개를 저었죠. 24년 경력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늦어도 2년 안에 철수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그는 실패를 기다렸습니다. 아니,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1년 뒤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사막 한복판에서 토마토가 열렸다는 겁니다. 48도 열기 속에서 자란 빨간 토마토. 물 사용량, 기존 대비 90% 절감. 당도 수입산보다 15% 높음. 60대 현지 농민이 그 토마토를 손에 들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평생 사막에서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땅에서 나온 겁니다. 식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던 나라, 농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땅, 그곳에서 자란 작물을 그곳 사람이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실패를 기다리던 그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덮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24년간 믿어온 공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풀렸다. 완전히 철저하게, 처참하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모두가 실패한 그 땅에서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48도.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아랍에미리트 여름 평균 기온이었습니다. 48도의 모래바람 속에서 작물을 키우겠다는 프로젝트.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을 읽다가 웃음을 멈췄습니다. 네덜란드, 이스라엘, 미국 모두 철수. 현재 유일한 운영 주체 한국. 저는 그 문장을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세계 최고의 농업 기술국들이 포기한 사막에 한국이 남아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만년설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큐리, 저는 라파엘 이그나시오 델가도, 건조기후 농업 시스템 분석가입니다. 24년 동안 아타카마 사막에서 중동의 모래밭까지 물이 부족한 땅에서 농업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숫자로 판단해온 사람입니다. 컨설턴트라고 불러도 좋고 비관론자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읽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저는 산티아고에서 리야드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칠레 농업펀드의 의뢰로 중동 스마트팜 프로젝트의 투자 타당성을 검토하는 중이었습니다. 태블릿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농업 현황 보고서가 떠 있었고 저는 익숙한 숫자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첫 장에 적힌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90%. 중동 국가들이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약 80%, 아랍에미리트는 거의 90%에 달했습니다. 한 나라가 먹는 음식의 10접시 중 9접시가 해외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중동은 늘 그랬으니까요. 석유는 넘쳐나지만 물은 부족하고 땅은 있지만 흙이 없는 곳. 사막의 연간 증발량은 2,500mm를 넘습니다. 서울에 내리는 비의 2배가 넘는 양이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면 염분이 축적되고 담수화 플랜트를 돌리면 전기 요금이 모든 수익을 잡아먹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수백 번 봐왔습니다. 사막 농업의 실패 공식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물, 에너지, 염분. 이 세 가지가 어떤 조합으로 오든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적자, 철수, 침묵.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더 화려하게 시작하고 더 조용하게 끝났습니다. 제가 직접 분석했던 프로젝트만 해도 27건이 넘습니다. 그중 5년 이상 생존한 프로젝트는 단 3건. 그마저도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농업은 감정으로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비용 구조가 맞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투자자의 열정이 아무리 강해도 유지비가 수익을 넘으면 접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고서를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유리 구조물. 반투명한 외벽 너머로 초록빛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캡션에는 K 스마트팜 파일럿 온실 아부다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온실 안에는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
엽채류가 층층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끝없는 모래 언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48도의 사막 한복판에서 자라는 작물. 저는 화면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진은 언제나 아름답지. 저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화려한 시작은 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중간에 작은 표 하나가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동에 진출한 농업기술 기업들의 현황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바헤닌건 출신 기업, 이스라엘 드립 관계 전문 업체, 미국 실리콘밸리 에그테크 스타트업, 세계 최고라 불리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상태는 하나같이 동일했습니다. 철수, 철수, 철수. 저는 표를 훑어보다가 맨 아래 줄에서 멈췄습니다. 한국 운영 중, 확장 협의 진행. 저는 태블릿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농업 종주국들이 손을 털고 나간 시장에 후발주자가 남아있다? 그것도 확장을 논의하고 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지중해 상공을 지나고 있었고 몇 시간 뒤면 리야드의 건조한 공기가 저를 맞이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 뭔가 빠진 게 있을 것입니다. 숨겨진 적자, 정부 보조금, 아니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철수 계획. 사막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인간의 계획을 배신해왔습니다. 이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와 이스라엘이 포기한 이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그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아니, 해결한 게 맞기는 한 걸까? 저는 그 답을 리야드에서 찾을 생각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숫자들이 제 24년 경력을 뒤흔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60%. 저는 그 숫자 앞에서 펜을 멈췄습니다. 사우디 현지 에그테크 스타트업이 공개한 분석 자료였습니다. 사막 수직 농장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60%가 냉방에 들어간다. 농작물을 키우는 데 쓰는 에너지보다 온도를 낮추는 데 쓰는 에너지가 더 크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농업이 아닙니다. 에어컨 사업입니다.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그 숫자가 왜 나왔는지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공항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온은 35도를 넘기고 있었고 습도는 10%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쉬자 코 안쪽이 바짝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구멍이 칼칼해졌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쓰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공기 속에서 식물이 살아남는다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식물이 아니라 사람도 버티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40분 동안 창밖으로 끝없는 모래빛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녹지대는 전부 인공이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리고 있었고 저는 그 물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땅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무지개가 피어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저 스프링클러가 뿌리는 물의 절반 이상은 증발입니다. 나머지 절반 중에서도 상당량이 땅에 스며들기 전에 사라집니다. 저건 관계가 아닙니다. 돈을 공기 중에 뿌리는 것입니다. 호텔방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지만 저는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의뢰인이 보내온 추가 자료들을 열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기가 타들어가고 있구나. 호텔 한 방을 시키는데도 이 정도인데 온실 전체를 시키려면 얼마나 들까? 저는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폴더에는 지난 15년간 중동에서 시도된 농업 프로젝트들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네덜란드 바헤닌건 대학 연구팀이 주도한 UAE 온실 프로젝트 2012년 시작. 저는 결과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2017년 철수. 이스라엘 드립 관계 기술을 도입한 사우디 채소 농장 2015년 시작. 2019년 운영 중단. 미국 실리콘밸리 에그테크 기업이 투자한 카타르 수직 농장 2018년 시작. 2021년 파산. 저는 의자 등받 위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앞에 패턴이 보였습니다. 세 프로젝트 모두 기술 부족으로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온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드립 관계 시스템은 사막 농업의 교과서로 불렸습니다. 미국 기업은 2억 달러가 넘는 투자금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2,600억 원.
서울 강남 아파트 60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 저는 각 프로젝트의 재무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숫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담수화 비용, 냉방 비용, 유지보수 비용, 사막에서 농업을 하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거나 바닷물을 담수화하거나. 문제는 두 방법 모두 막대한 에너지를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담수화 플랜트에서 물 1톤을 만드는데 약 3에서 4kWh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사막 한복판에 중규모 온실 하나를 운영하려면 하루에 수십 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을 만들기 위해 전기를 태우고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 석유를 태웁니다. 연간 전력비만 최소 20만 달러. 저는 잠시 계산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6천만 원. 대한민국 4인 가구 평균 연소득의 3배가 넘는 돈이 온실 하나의 전기 요금으로 사라집니다. 그것도 물값만 계산한 것입니다. 여기에 냉방 비용을 더하면 숫자는 2배로 뜁니다. 저는 아까 봤던 그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60%. 수직농장 전력 소비의 60%가 냉방입니다. 바깥 기온이 48도를 오르내리는 환경에서 온실 내부를 25도로 유지하려면 에어컨을 24시간 풀가동해야 합니다. 농작물을 키우는 것보다 농작물이 죽지 않게 막는 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막은 기술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구조를 시험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20년 전에 직접 썼습니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나서 노트에 적어둔 문장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문장이 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술은 언제나 훌륭했습니다. LED 조명, 양액 재배, 환경 제어 시스템. 어느 프로젝트든 기술력만 보면 감탄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기술을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이었습니다. 화려한 기술이 화려한 전기 요금서를 만들고 화려한 전기 요금서가 투자자들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철수한 이유, 비용. 이스라엘이 손을 든 이유, 비용. 미국이 파산한 이유, 비용.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명확하다는 것은 다음 결과도 예측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리야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세워진 고층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밤하늘 아래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30도가 넘는데 유리는 에어컨 바람에 식어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에너지입니다. 석유를 태워서 만든 전기가 저 도시를 밝히고 저 건물들을 식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온실의 에어컨을 돌릴 것입니다. 모든 비용은 결국 농산물 가격에 녹아들고 가격이 시장에서 버틸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면 프로젝트는 끝납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사막의 비용 구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늦어도 2년, 아니 어쩌면 1년 안에 철수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저는 커튼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 현장에 가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균열이 생기고 있는지를. 그런데 다음 날 저는 균열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70%.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리야드 외곽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태블릿을 넘기다가 발견한 수치였습니다. 한국 스마트팜의 물 재활용률이었지요. 사용한 물의 70%를 다시 순환시킨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담수화 비용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이 사막에서 비용 구조를 이길 방법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국립농업연구센터 정문에 멈췄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두 동의 유리 구조물이 모래밭 위에 나란히 서 있더군요. 전체 면적 약 2,000제곱미터, 테니스 코트 8개를 붙여놓은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아니,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분석했던 실패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이것의 10배, 20배 규모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온실 외벽에 실외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호텔에서 계산했던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냉방이 전력의 60%를 잡아먹는다던 그 숫자. 36도 사막에서 온실을 식히려면 에어컨이 쉴 틈 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실외기가 없지? 1년. 저는 그 숫자 앞에서 페이지를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호텔방 책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서
한국 컨소시엄의 사업 계획서를 읽고 있었지요. 창밖으로는 리야드의 야경이 반짝였고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최소 1년의 검증 기간. 저는 의자 등바디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4년간 사막 농업 프로젝트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계획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봐온 프로젝트들은 전부 빨랐습니다. 네덜란드 팀은 첫 해에 15천 제곱미터를 지었고 2년째 2배로 확장하겠다고 발표했지요. 미국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 직후 3년 내 중동 최대 규모를 선언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빠른 성장을 원했고 경영진은 그 기대에 맞춰 일정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전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는 달랐습니다. 파일럿 2,000제곱미터로 시작해서 데이터 검증을 마친 뒤에야 5,000제곱미터로 확장한다고 적혀 있더군요.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런 속도를 참아줄 리가 없지요. 느린 프로젝트는 자금이 마르고 자금이 마르면 끝입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투자 구조가 이상했습니다. 초기 자본금 규모가 작았습니다. 제가 본 실패 프로젝트들의 5분의 1 수준이었지요. 대신 단계마다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실패해도 손실이 작고 성공하면 그때 확장한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투자자들은 보통 이런 구조를 싫어합니다. 화려하지 않으니까요? 발표할 때 숫자가 작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화려했던 프로젝트들이 전부 실패했다는 사실을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연구센터의 모니터링 룸을 방문했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고 서버 팬이 돌아가는 낮은 웅궁거림이 귀에 감겼지요. 벽면 전체가 화면으로 덮여 있었고 실시간 데이터가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너지 사용량 그래프 앞에 섰습니다. 곡선이 일정하더군요. 급격한 피크가 없었습니다. 김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냉방 부하가 몰리는 시간대를 피해서 다른 시스템을 가동하는 피크 분산 설계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그래프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물 사용량, 이것도 일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김 연구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래바람이요. 온실 외벽에 모래가 쌓이면 광량이 줄어들어서 세척 주기를 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세계 최첨단 기술을 들고 왔는데 가장 큰 문제가 모래 청소라니.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래 언덕 위로 해가 기울고 있었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지요. 저는 24년간 수많은 프로젝트를 봐왔습니다. 대부분 첫 방문에서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비용 구조의 허점, 기술적 한계, 과도한 낙관론. 그런데 이번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상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이상한 거였지요. 6개월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사막은 천천히 약점을 드러내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명확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우리는 크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래 갑니다. 어제 들었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그게 불편했습니다. 아주 많이. 6개월. 저는 산티아고 사무실에서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안데스 산맥의 만년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식어가는 커피가 놓여 있었지요. 다른 프로젝트 서류들이 쌓여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늘 리야드의 그 온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막은 천천히 약점을 드러냅니다. 첫 달에는 괜찮아 보여도 석 달이 지나면 균열이 생기고 6달이 지나면 무너지기 시작하지요. 저는 그 패턴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실패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옳았던 게 되니까요. 사막 농업은 비용 구조를 이길 수 없다는 제 24년의 확신이 맞았던 게 되니까요. 2025년 봄 운영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해 파일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더군요. 첫 페이지 요약 데이터. 저는 그걸 건너뛰었습니다. 요약은 늘 좋아 보이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세부 데이터로 들어갔습니다. 월별 물 사용량 그래프. 저는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곡선을 따라 눈이 움직였지요. 어딘가에 급증 구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담수화 비용이 치솟은 달, 시스템이 과부해 걸린 흔적 없었습니다. 곡선이 일정했습니다. 6개월 내내.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에너지 소비 그래프를 열었습니다. 3월에 살짝 올라간 구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지요.
찾았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우스 휠을 천천히 돌려 그래프를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 주석이 달려있더군요. 3월 중순 샤말 시즌. 모래 폭풍으로 인한 외벽 세척 빈도 증가. 4월 정상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모래 폭풍 때문에 청소를 더 했고 그래서 전력이 올라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구조적 결함이 아니었지요. 사막의 계절적 변수, 예측 가능한 문제. 그리고 그들은 이미 대응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의자 등바디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스며들었지요. 1시간 동안 보고서를 뒤졌습니다. 비용이 급증한 구간, 수확량이 급감한 시점, 장비가 멈춘 기록. 저는 균열을 찾았습니다. 제가 24년간 해온 일이니까요. 실패의 징후를 찾아내는 것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커피는 이미 완전히 식어 있었지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갑고 써서 얼굴이 찡그려지더군요. 6개월치 데이터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비용이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안데스 산맥 위로 구름 그림자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피부에 닿았지요. 24년이었습니다. 사막 농업의 실패를 봐온 24년. 저는 그 실패들에서 패턴을 찾았고 그 패턴을 신뢰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패턴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지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틀린 거 아니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은 짧습니다. 1년을 봐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요. 그런데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아까는 그냥 지나쳤던 문장이었지요. 2025년 하반기 UAE 확장 프로젝트 협의 진행 중. 저는 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48도.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2025년 7월 UAE 아부다비의 기온이었지요. 리야드가 36도였습니다. 경위도 차이. 숫자로는 작아 보이지만 사막에서 12도는 생과 사의 경계입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이마를 유리에 대었습니다. 안데스 산맥이 저 멀리 보였지요. 차가운 유리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48도의 열기가 아른거렸습니다. 그곳에서 확장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48도의 공기. 숨을 들이쉬면 폐가 타들어가는 느낌일 겁니다. 햇빛은 피부를 찌르고 모래바람은 눈을 못 뜨게 만들겠지요. 그 환경에서 온실을 가동한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겁니다. 며칠 뒤 UAE 프로젝트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커피잔을 손에 감싸 쥐고 화면을 읽어 내려갔지요. 규모가 리야드보다 컸습니다. 현지 파트너는 퓨어 하베스트라는 UAE 농업 기업이었고 합작으로 육묘장을 짓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7천만 달러. UAE 정부가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지요. 우리 돈으로 약 910억 원. 강남 한복판 아파트 200채를 쓸어 담을 수 있는 돈이 사막 농장에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바디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910억 원. 실패하면 그 돈이 전부 모래 속으로 사라집니다. UAE 정부가 이 정도 금액을 베팅했다는 건 뭔가를 봤다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48도 환경에서 증발 냉각 시스템이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기온이 10도 오르면 증발률은 약 30% 증가합니다. 리야드에서 70% 재활용률을 달성했다고 해도 48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물 손실이 늘어나고 냉방 부하가 치솟고 에너지 비용이 급증합니다. 저는 시나리오를 그려보았습니다. 7월 한낮 온실 외부 온도 52도. 증발 냉각 시스템이 불가동됩니다. 하지만 열기를 감당하지 못해 내부 온도가 30도를 넘어가지요. 양액 온도가 올라가고 작물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수확량이 떨어지고 품질이 무너집니다. 투자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경쟁자들이 그 틈을 노립니다. 저는 UAE 스마트팜 시장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네덜란드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바에닝건 출신 기업이 2024년 말 UAE 정부와 새로운 파일럿 계약을 체결했더군요. 한번 철수했던 시장에 다시 뛰어드는 거였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한국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니까 눈독을 들이는 거였지요. 네덜란드의 온실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150년 역사의 농업 인프라, 바헤닝건 대학의 연구력,
유럽 전역에 깔린 유통망.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상상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이 48도의 열기와 싸우느라 허덕이는 동안 네덜란드가 개선된 기술로 들어옵니다. 더 낮은 비용, 더 검증된 브랜드. UAE 정부가 파트너를 바꿀 수도 있지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들이 무너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8도의 열기, 네덜란드의 귀환, 상업화 단계의 압박, 세 개의 파도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지요. 어느 하나만 잘못되어도 무너집니다. 저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제 24년 경력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순간. 사막 농업은 파일럿에서는 괜찮아 보여도 상업화 단계에서 무너집니다. 규모가 커지면 비용이 급증하고 변수가 통제 불능이 되지요. 저는 그 패턴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실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분기 보고서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균열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확신했지요. 48도 사막이 결국 그들을 무릎 꿇힐 거라고. 그런데 석 달 뒤 도착한 것은 제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소식이었습니다. 90%.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2025년 10월 UAE 파일럿 농장 운영 보고서. 물 사용량 절감률이었습니다. 90%. 기존 노지농업 대비 90%를 덜 썼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루 7,000리터가 필요한 농장에서 750ml만 사용. 2리터 생수병 3.75개. 48도 사막 한복판에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어딘가 조작된 게 아닐까? 누락된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래프를 확대하고 주석을 읽고 원본 수치를 대조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없었습니다. 균열이 없었습니다. 증발 냉각 시스템이 리아드보다 더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더군요. 이중 순환 구조로 물 손실을 최소화했고 야간 냉기를 저장해서 주간에 활용하는 충냉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바디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학 데이터, 토마토 사진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빨갛게 익은 방울 토마토가 줄기에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표면에 윤기가 흘렀습니다. 꼭지 부분이 싱싱한 초록빛을 띠고 있었고 크기도 균일하더군요. 48도, 그 열기 속에서 자란 토마토였습니다. 품질 검사 결과를 읽었습니다. 당도, 수입산 대비 15% 높음.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사막에서 키운 작물이 수입산보다 달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서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현지 농민이었습니다. 갈색 피부에 흰 수염, 주름진 얼굴, 거칠고 갈라진 손. 평생 사막에서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지요. 그가 토마토 한 송이를 들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땅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식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 농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땅. 그곳 사람이 자기 땅에서 자란 작물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땅에서 나온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데스 산맥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처참하게 틀렸습니다. 24년이었습니다. 저는 24년간 사막 농업의 실패를 봐왔습니다. 물과 에너지, 비용 구조. 그 공식이 절대적이라고 믿었지요. 사막은 기술을 시험하지 않는다. 구조를 시험한다. 제가 직접 쓴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조를 바꿔버렸습니다. 물을 더 끌어오는 대신 물을 통제했습니다. 거대하게 시작하는 대신 작게 시작해서 검증했지요. 빠르게 성장하는 대신 오래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실패하길 기대했습니다. 제 24년 경력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줄 순간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증명된 것은 제 오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토마토를 든 농민의 손, 거칠고 갈라진 손, 그 손이 들고 있는 빨간 열매. 사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48도의 열기가 모래를 달구고 있겠지요. 물은 여전히 부족하고 땅은 여전히 척박합니다. 하지만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변화가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구조적으로 달라진 걸까요? 저는 24년간 한 가지 답만 믿어왔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의문을 안고 온실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바깥은 36도의 건조한 열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을 통과하자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코 안쪽이 마르지 않더군요. 목구멍이 칼칼하지 않았습니다. 벽면 디지털 패널에 적힌 숫자, 내부 온도 섭씨 24도, 습도 65%.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인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냉방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환기구 사이로 얇은 파이프들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고 그 안에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증발 냉각입니다.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가고 그 수증기는 응축기에서 다시 물로 바뀝니다. 저는 천장과 벽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순환이었습니다. 버려지는 물이 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네덜란드 팀은 담수화 플랜트 용량을 늘렸습니다. 이스라엘 기업은 더 효율적인 관계 시스템을 찾았고 미국 스타트업은 더 큰 투자금으로 더 많은 물을 확보하려 했지요. 부족하면 더 가져온다. 모두 같은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온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물을 더 가져오는 대신 물을 통제했습니다. 증발하면 응축하고 사용하면 역과하고 순환시키고 또 순환시켰습니다. 사막에게 아무것도 내주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출구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이 규모로는 경제성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2000제곱미터로 뭘 하시려는 겁니까? 연구원이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하더군요. 우리는 크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래 갑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채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오래 갑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군요. 100m의 온실 유리 지붕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아까 실외기가 없던 그 광경, 천장의 파이프, 순환하는 물, 제가 알던 사막 농업과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시스템은 봤습니다. 구조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6개월 뒤에도 저 숫자들이 유지될까요? 1년 뒤에는요. 저는 그 답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숫자는 시간이 지나야 진실을 말하니까요. 빈 커피잔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산티아고 사무실 저녁 7시. 창밖으로 안데스 산맥이 보였고 만년설 위로 마지막 햇살이 스러지고 있었지요.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에어컨도 꺼져 있었고 키보드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UAE 보고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토마토를 든 농민의 사진. 저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24년이었습니다. 저는 24년간 사막 농업의 실패를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들에서 하나의 공식을 만들었지요. 물, 에너지, 비용. 이 세 가지가 어떤 조합으로 오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그 공식을 진리처럼 믿었습니다. 의심해본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화면 속 농민이 토마토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48도 사막에서 자란 토마토. 90%의 물을 절약하며 키운 작물. 수입산보다 달고 유통기한도 긴.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24년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데스의 만년설이 보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보았지요. 차가웠습니다. 칠레의 저녁 공기가 유리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틀렸던 걸까? 처음 리아드 온실에서 김 연구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크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래 갑니다. 저는 그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으니까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들이 실패하길 기대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공식이 무너졌지요. 저는 이제 인정합니다. 그들이 쌓은 것은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접근 방식이었지요. 물을 더 끌어오는 대신 물을 통제했고 크게 시작하는 대신 작게 시작해서 검증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대신 오래 가는 것을 선택했지요. 저는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 24년이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만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48도보다 더 혹독한 환경이 올 수도 있고 경쟁자들이 더 강력한 기술로 돌아올 수도 있지요. 사막은 언제나 새로운 시험을 준비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봅니다. 사막 농업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48도 사막 한복판에서 자라고 있었지요. 저만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농민의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지요. 창밖으로 안데스의 실루엣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사막에서 농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48도 사막에서 토마토를 들어 보이던 그 농민한테 물어보라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지요. 안데스의 찬 공기가 유리를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48도 사막에서 토마토가 열렸습니다. 네덜란드가 떠나고 이스라엘이 손을 들고 미국이 파산한 그 땅에서요. 24년간 사막 농업의 실패를 봐온 전문가는 이번에도 실패할 거라 확신했죠. 하지만 그가 기다린 것은 철수 소식이 아니라 빨갛게 익은 토마토였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물을 더 끌어오는 대신 물을 통제했습니다. 크게 시작하는 대신 작게 시작해서 1년을 버텼죠.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대신 오래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막이 허락하는 속도로요. 결국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사막을 이기려 하지 않았지요. 사막과 함께 가는 법을 찾았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60대 현지 농민이 토마토를 손에 들고 말하던 그 순간이요. 이건 우리 땅에서 나온 겁니다. 식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던 나라. 사람이 자기 땅에서 자란 작물을 들어보이며 했던 말이죠. 저는 그 한마디가 이 영상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투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누군가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숫자는 숫자일 뿐이죠. 48도 사막에서 자란 토마토 한 알이 그 농민에게는 단순한 작물이 아니었을 겁니다. 가능성이었겠죠. 자기 땅에서 자기 손으로 키운.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숫자 너머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